40대에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안 와요. 네. 그래서 지금 40대에 계신 분이라면 노후에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는 부분이 있다, 항목이 있다. 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노후에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써왔던 생활 패턴을 갑자기 퇴직한다고 안 바뀌어져요. 아, 맞아요. 카드 사용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그대로 가요. 그래, 아낀다 안 노력해도 돼요. 80, 90이지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에 그동안 해왔던,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고정 수익이 있을 때 생활 패턴인데 이걸 퇴직한다 확 바꾼다? 안 바뀌어져요. 기본적으로 차 그대로 있을 거고요. 네. 그 하루 세끼 먹는 거,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외식이나 이런 것들 줄이겠지만 하루 세끼 먹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그거 한순간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생활 패턴을 갖다가 미리 지출이나 이런 생활 패턴들을 갖다가 퇴직이 임박할 때면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네. 내가 번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자립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소득이라는 돈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이 돈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자산으로, 그것도 저는 이제 불변 자산이라고 칭하는데, 이 자산이 계속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대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게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자산이 나한테 돈을 갖다가 다시 소득으로 전환돼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직장 다닐 때는 자기가 받는 월급을 다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월급이니까 월에 다 쓰는 비용이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자산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퇴직해서 자산, 그러니까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게 이제 소득으로 계속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그 구조에 의해서 퇴직 이후에도 기본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세컨드 잡이라고 하는데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게 조금만 보태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전환되는 수익들이 그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명심해야 될 거는 투자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산으로, 불변 자산으로 전환을, 그게 뭐 주식이 되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50%는. 네, 50%는 전환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월급의 50%는? 50%는 전환시켜줘서 그게 내가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것들이 나의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득이 순간에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비용으로 다 지출로 다 허비되고 있다면 나중에 그때 다시 또 지출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자 공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네. 그 여유 정도 갖는 것도 그냥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 순서가 있다. 네. 공부하는 데는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후의 기본적인 부자까지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월급쟁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부자에 대한 것들을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소득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득의 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 소득이 현금 흐름이 들어왔던 걸 갖다가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실은 지출 관리하고 저축인데 지출 관리하고 저축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걸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욕망만을 뒤쫓다 보면은 지출에 대한 것들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요소들에 대한 것들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출 관리와 저축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소득과 지출과 저축.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투자인데 투자할 때는 가장 기본 원칙 100%가 그거잖아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불변 가치 있는 것들. 그게 뭔가? 저는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극명하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금과 부동산. 땅과 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것들, 그걸 쫓아가는 그렇죠. 것들이 그게 불변 자산인 것 같아요. 그건 불변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식으로도 리츠 같은 것도 네. 있고. 예. 그러니까 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했던 게 돈일 거고, 돈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파생되어진 것들의 가치를 갖다가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거. 땅도 땅 위에 건물이 세워졌으면 건물 중에도 뭐 아파트를 세울 수 있고, 다른 빌딩도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어져 나오지는 것들이 부동산들도 어떤 것들이 불변 자산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만 계속 알고서 거기에다가 전환을 시켜놓으면은 그게 바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돈 버는 재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쓰면서 예. 딱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쾌감. 예. 우리 욜로족이라고 한참 예.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이 예. 즐겁게 살아야지 뭐 예. 이런 거. 예. 근데 그 쓰면 그냥 사라지는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거나 예. 저금하거나 뭔가 해서 불어나는 재미를 알게 되면 예. 함부로 돈 못 쓴다. 그 재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조건 월에 200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에 2억 4천을 모으겠다 네. 했는데 2억 3천을 진짜 모았어요. 그래요. 예. 그거 한번 모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모으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종잣돈을 만드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자식 경험이 있으니까 네, 경험이니까. 확신이 생겼거든요. 확신이 생기니까. 예. 아, 된다. 된다. 예.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하고서 그러니까 쓰는 재미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맛을 돈을 갖다가 쌓아가는 맛을 갖다가 못 보고 돈을 쓰는 재미에만 빠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가지고 가지고 진정한 맛을 갖다가 못 느끼게 되죠. 자, 근데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많이 벌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자산이 얼마나 많냐 보다도 네. 자산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KB금융에서 보면 상위 1%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부자 보고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동산 70%, 20% 금융자산, 10% 현금자산. 이 구조를 갖다가 50대 이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내가 실제로 부동산 자산 70%, 금융자산 20%, 현금자산 10%. 이렇게 구조를 맞춰줘야지 그때 퇴직하고 난 다음에 현금자산이 떨어졌을 때 이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서 전환해 가면서 구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다 계속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다 현금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월급 받는 것들, 이 현금 자산이 100% 자산의 구성비로 해서 그 구성비가 9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자꾸 전환시켜줘서 구성비가 그 부동산 자산이 70%, 금융 자산이 20%, 현금 자산이 10% 이렇게 계속 전환시켜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맞춰놔야만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상위 1%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 맞춰줬을 때 진정하게 나중에 그 자산 상태에 대한 운영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전략하는 게 무조건 안 쓰고 전략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출을 좀 현명하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큰 좀 중요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 재화를 판매하는 일을 저는 했잖아요. 유튜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화를 판매하는 아니 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롯데마트에서 그 물건을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산물부터 그다음에 수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HMR 가공식품까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매해서 판매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이 마케팅 전략의 가장 1순위가 뭐냐면요. 신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신상품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고객을 끌어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끌어오는 던져서. 거. 그래서
거기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리스트 하나를 봐도 광고판. 그래서 자기가 소비를 억제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광고, 저도 이제 마케팅을 네, 하다 보면 했으니까 네.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광고의 1원칙. 네. 상대의 네. 이기심과 호기심을 호기심을 자극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건드리면 빠질 수밖에 없어.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 욕망.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패션을 판매하면 SSFW 해가지고 3개월 전부터 할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올가을에 어떤 욕망을 갖다 집어넣어줄 건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데이터 보니까 평균적으로 새 옷을 사서 입는 횟수가 7회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대표님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옷 중에 그러니까 어떤 옷들은 뭐 100개, 200개, 300개 많이 입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고 한 번밖에 안 입는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7회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옷을 한 번 만들었을 때 이 옷의 사용 가치를 100% 사용하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채질 하냐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유통업체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기고서 자기 스스로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명한 소비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쓸모를 100% 사는 물건에 대한 쓸모를 다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롯데마트 네. 그 어떤 직위로 퇴직하셨죠? 예, 롯데마트 부문장이라고 해서 상무급. 상무급. 예. 네. 그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상무까지 올라가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아니야. 모든 걸 다 아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쓸데없는 네. 그 어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치. 2, 3년 되면 그냥 네. 2년만 되면 일부러 2, 3년 만에 바꾸게 그 기능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탑재시키는 것 같아요. 할부도 꼭 2년, 네. 그 기간도 2년으로 네. 해놓더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한다면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닌 부분들은 내 사용 가치를 다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사이클링이 해서 그 신상품의 마케팅이 접목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까지도. 네. 자동차도 대부분 다 중고차를 시장에 활성화돼서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신차, 핸드폰도 새로운 신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꼭 남하고 비교하고 그 경쟁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네. 내가 새로 산 거 같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계속 유도하는 차들을 갖다가 내놓게 해서 거기에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그건 그렇게 계속 그쪽에 지출을 갖다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기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건 그런 마케팅의 논리를 갖다 벗어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나가실 때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통제내기가 어렵게 지금 사회 걸죠. 거기다 SNS까지 발달되니까. 그렇죠.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예, 자랑가 돼서. 예,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물건이 그 음식점에 가서 맛있어서 물건을 내가 입고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자랑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렇죠. 가는 경우. 그래서 웨이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자산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출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가 마케팅에 종사했지만 지금 퇴직하고 나서 가장 주문해주고 싶은 것들은 제발 마케터의 그 논리에 휩싸여서 자기의 기본적인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 패턴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그게 진짜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저 작가님처럼 네.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이 나이가 이 정도 돼야 그때 가서 이제 그 다 깨닫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를 젊어서 일찍 깨닫는 네.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출하고 저축을 그러니까 자기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지출하고 저축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투자는
종속 변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다른 외부적인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투자도 그렇잖아요. 뭐 대표님과 투자를 열심히 모든 부분에 대해 다 아시는 분들은 이 투자에 관련된 변수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오늘도 갑자기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갖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지출과 저축은 내 통제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권에 있는 걸 갖다가 관리했을 때만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그 지출이나 저축을 통제하면서 거기에 뭐가 보태져야 되면 시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들이 쌓여갈 수 있게 시간이 보태졌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단기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 욕망에 거기에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도 젊으셨을 때, 네. 1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2억 4천을 예. 모으겠다 예. 생각하고 1년마다,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네, 10년 계획. 이게 참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2년, 3년 해서 아, 너무 긴데 이런 생각들, 빨리 부자가 네. 되고 싶고, 네. 빨리 돈을 네. 늘리고 그렇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기성에 가까운 투자를 무리한 하게 되는 투자를. 거고.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을 제가 삼는 건 기본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1%라도 나를 갖다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을 날리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는 1%라도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 아,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다져가는 것들이 뭐냐면 지출 관리와 저축을 통해서 그걸 단단하게 가져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있어야만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부자에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보태져 있는 것들이 필수다. 근데 사실은 시간을 보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쉽지 내가 않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네. 막 이런 네. 게 사실 욜로죠. 네. 지금 당장 네. 이 순간을 즐기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맞아요. 그거는 진짜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극대화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절대로 시간이라는 것들이 시간의 숙성이 없이 되어갔던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도 사실은 연이율이 2.23%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오래 가장 살면서. 네, 오래 살면서 하니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러니까 시간이 부유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알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훨씬 더 맞아요. 빛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 네. 액션을 하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부자로 만드는 거고 네. 설마 혹은 네. 에이 네. 힘들어 네. 뭔가 했더니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냥 그날 살다가 네. 이제 그렇고 네. 되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네. 레버리지를 써서 네. 네, 뭔가 자산을 급격히 늘리고자 하는 네. 분들 또 과거에 보면 부동산 쪽에서 그런 재미를 본 분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대출을 통해서 네. 그 자산을 늘리는 것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들은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레버리지가 저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지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서 하는 레버리지는 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들이 레버리지로 어차피 그건 전세는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레버리지 투자들이 그게 효용성이 있었고, 근데 다른 투자 방식에서는 그런 전세 같은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이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부동산 투자를 놓고 보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들이 전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면 자기가 소득을 해서 그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하라고 하면. 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했는데 그때 전세를 끼고서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종잣돈에다 보태가지고서 집의 평수를 갖다 넓게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데로 갔다가 전환하는 부분들, 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런 투자는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언제 끝냈냐면요. 내 소득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가지고서 대출 받았던 것 다 갚아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출 감당하기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대출은 받으면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예.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7대 3 정도로 지극히 안정적으로 저는 했죠. 7대 3이라는 거는 어떤 30%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아, 대출이 레버리지가 30%. 내 자산에 네, 내 자산. 순자산에 예, 30% 이상 절대 안 넘어가게. 그렇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나쁜 빚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좀 무리했을 때 무리했을 사용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의 리스크를 작동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퇴직하실 분이 그때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은 직장이 끝나는 순간에 소득으로 해서 그 대출에 대한 것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신용대출에 대한 것들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원금까지 갚은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퇴직 이후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방법들을 갖다 동원하다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퇴직 이후에 불행 속으로 좀 빠지시는 분들이 거기서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도 마지막에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 때문에 그걸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그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가지고 있던 원금마저 다 소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퇴직 전후로 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어서부터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10년 동안 2억 4천을 모으겠다. 또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레버리지도 적당히 써가면서 자산을 늘리시면서 은퇴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셨고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성공적으로 사시는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해주시는 말씀이 네, 아무래도 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경험자의 이야기니까. 하여튼 40대서부터 지금 뭐 아직 젊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좀 가볍게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강력하게 액션을 좀 취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혹시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40대를 돌아보면 40대 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40대 보통 가장 팀장이 에너지를 넘칠 때죠. 팀장이고 그다음에 그 팀장님 하면서 가장 실제로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한하고 막강한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 팀장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팀장 시절 때 가장 많은 권한들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 신용등급에서도 팀장 때가 제일 좋아요. 임원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계약직이죠. 네, 그래서 팀장 때 그때가 대출을 받아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40대에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안 와요. 네. 그래서 지금 40대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달 한 달 막 써가면서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때 내가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이후에 50 이후에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최적입니다. 40대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뜨끔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오 새로 좀 다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까지 은퇴 전에는 롯데마트 상무로 근무하셨던 우리 정선용 작가님의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